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만인 한인 가정 또는 또 사역자분들께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민 제도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종교 비자 규정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요. 또 트럼프 시대를 지나오며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도 달라진 흐름과 주의할 점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제도 변화의 핵심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조언의 말씀 주시기 위해 천관우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변호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종교 비자와 관련해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최근에 이 의무 귀국 후 1년 해외 거주 조항이 폐지됐다 이런 이야기도 곧 폐지될 들리는데. 겁니다. 네, 이제 공고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잘 알려진 대로 이제 목회자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제 종교 비자로 R1이라고 하죠. 입고 가신 다음에 그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에 사실 제한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총 기간이 60개월, 그러니까 5년으로 주어지고요. 한 번 받을 때 최대 30개월을 받고 한 번 연장을 더 하셔야 하실 수까지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1년 이상을 거주하신 다음에야만 다시 R1 비자로 들어오셔서 연장, 그러니까 뭐 연장까지는 아니죠. 뭐 1년이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강제 귀국하고 그다음 귀국을 한 다음에 귀국을 하시고 1년 동안 한국이나 또 외국에 이제 거주를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5년 60개월이 주어진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종교 비자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의무 귀국을 하신 다음 1년간 해외에 그 체류를 하셔야 된다는 그 규정 자체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돌아가실 필요는 돌아가서 1년을 바깥에 머물고 다시 종교 비자를 신청하셔야 될 이유는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하셔야 된다는 건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셔야 되지만 1년 있다가 1년을 그 한국 가셔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들어올 때는 이제 근데 이제 R 비자를 다시 신청을 미국 내에서 하셔서 그것이 승인을 받으시고 이제는 R 비자 인터뷰를 받으시고 비자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지체 없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교 비자가 종교 이민이라고 그러죠. 따로. 그러니까 이제 종교 기관에서 2년 이상 심우하신 경우 그 기관 또는 그 교단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종교 이민인데요. 우리가 그 청원서 양식을 따라서 I 360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 이민의 정체가 이제 너무 심각해지면서 실제적으로 5년 이내에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심을 하신 다음에 그 5년 이내에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서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조치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제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점점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내가 학생으로 있다가 목사님께서 뭐 F1으로 있다가 R1으로 그래도 이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건 그래도 수월하게 되지만 또 만약에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R 비자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R1이 승인이 된 다음에 서울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그냥 5년 넘어가도 그냥 금방 나갔다 들어오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받는 것은 또 더 어려우니까요.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1년이란 시간을 해외에 나가 있었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는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R 비자를 일단 해외에서 잘 줘야 되는데 R 비자뿐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무슨 그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서류가 굉장히 서류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거절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그걸 잘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1년 안 기다려야 되는 거는 좋지만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허들이 아주 있습니다. 전문가랑 꼭 잘 상의를 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다 점검을 받으시고 뭐 이제 5년 후에 또 다시 알비자를 신청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이 종교 비자 급행,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과 관련된 변화인데요. 예. 최근 현장 실사 제도가 바뀌면서 개척교회도 바로 급행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사실 정확하게 최근은 아니고 이게 사실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2년, 3년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 1기 초반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그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하고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민국이 그 이제 지침을 내린 게 무조건 교회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실사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지만 알비자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거치지 않은 교회는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실사가 없으니까 실사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전에 하는 전수 실사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그 급행으로 알비자를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아직 실사를 거치지 않은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서비스로 목회자분을 종교 비자를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럴 때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래도 이제 개척교회니까 누구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겠죠. 뭐 맞춰봐야 될 교단이라든지 뭐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또 재정 상태가 또 너무 나쁘거나 교인 숫자가 너무 적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의심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그 프리미엄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먼저 프리미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기 전에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기관으로서 그런 이제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교인 수는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리저스 액티비티 종교 활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배당 장소라든지 교인 숫자라든지 또 어느 재정 상태라든지 이걸 잘 점검을 하신 다음에 급행 서비스를 하면은 빨리 교육자를 초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 큰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 시기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래도 뭐 항상 전통적으로 이민법 하에서 결혼을 통한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이 취득은 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새 행정부를 2기를 맞이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단순하게 이제 따져보면은 영주권자 배우자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실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신분 유지를 제대로 하고 계셨어요. 뭐냐면은 시민권자로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내가 합법적으로 미국 안에만 들어왔으면은 현재 제가 신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입국만 증명이 되면은요. 하지만 그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엔 내가 미국에 합법적으로도 들어와야 되지만 들어온 다음부터 내가 영주권을 I-485라는 양식을 접수하는 그 시점까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 또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학생 신분인데 영주권자랑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그 다음부터 쭉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또 만약에 H1B로 있다가 영주권자랑 결혼한다. 그러면은 내가 H1B로서 월급을 쭉 잘 받았다는 페이스톱하고 또 W2 같은 걸로 또 증명을 하셔야 되고 신분 유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그럼 이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는 그 당시에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 전에 뭐가 됐든. 그렇죠. 485라는 양식이 들어갈 때 그 전까지 쭉
증명이 다 돼야죠. 네. 학생이면 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어야 되고 H1B로 있었으면은 H1B로 일을 쭉 하셨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신분 유지가 됐다는 것, 메인테인 오브 스테러스가 그러니까 했다는 게 증명이 안 되면은 영주권 배우자는 떨어집니다. 네. 무조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원서 I-130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 자체를 접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청원서를와 그 다음에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 두 개가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초청장이라고도 하고요. 페티션 네. I-130 그다음에 I-485를 접수하게 돼 있는데 그 I-485 접수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항상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I-130이라는 청원서와 시민권자의 청원서와 그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배우자의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가 동시 접수가 시민권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호가 열려야지만 I-140, I-485라는 서류를 넣을 수 있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사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동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I-485를 넣으실 수 있는 그 이제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승인까지 소요기간도 차이가 있죠. 네.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항상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만 끝나면 언제든지 그 승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승인 가능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날짜가 I-130에 적혀 있는 프라이어리티 데이트가 넘어가야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승인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번에다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가 이제 또 간과하시기가 쉬운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불법 노동에 대한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기 전에 과거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사례 중에 가장 큰 거가 이제 물론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빼고요. 네. 불법 노동과 불법 체류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노동도 사실상 불법 체류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허가 없이 노동을 한 것이요. 그런데 허가 없이 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그냥 거의 자동으로 용서를 받죠. 네. 그러니까 이그젬션 조항이 있어서 네.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자동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조심을 하셔서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민관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뭐 총것도 있으면서 일을 안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넘어가는 경우도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노동에 대해서 이그젬션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내가 불법적으로 노동을 했더라도 용서가 네. 일단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아니 뭐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일하신 경우는 경우. 학교에서 보통 EAD를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냥 무작정 학교에서 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네네.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뭐 학생 노동자로서 자기네들이 보통 일을 할 때는 학교에서 그 EAD 카드 있죠. 임시노동 네. 허가증을 신청해 주죠. 그런 네. 경우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고. 뭐든지 아무튼 허가받은 네네. 노동은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또 문제가 커지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네네. 좀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네. 제가 이제 차례대로 제가 짚어드릴 텐데 네네. 일단은 이제 배우자 초청 시의 점검 사항 중에 그것이 하나입니다.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오늘 사실은 네 번째로 그걸 넣어가지고 왔었는데 네네. 그거부터 이제 먼저 살펴드리면은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제 점검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요.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범죄 레코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잘 먼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뭐 시민권자랑 결혼했는데 인터뷰를 갔다가 뭐 잡혀갔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네. 있죠. 그 대부분 다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범죄 레코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 범죄가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돼요. 네. 약간 이제 모럴 터피티드 크라임이라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내가 그거 이제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뭐 형을 살고 났거나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네. 인터뷰를 가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유럽계 출신 그 영주권자인데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초반부에 그 사람은 과거에 절도죄로
이미 다 끝났어요. 네. 뭐 집행유예도 끝나고 뭐 벌금 다 끝났지만 여전히 그 절조죄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미 다 형도 살고 다 끝난 문제인데도 들어오다가 문제가 됐었죠. 영주권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다음에 텍사스에 있던 그 한인 분들 뭐 한인 과학자 뭐 이렇게 해서 뭐 타이틀로 입국이 거절되고 체포됐다 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도 과거에 마약 문제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뭐 집행유예도 다 끝났고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약물 또는 절도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들은 그런 범죄들은 이미 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도 역시 여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고요. 네. 내가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범죄에 대해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을 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잡혀가신 분들 대부분 다 과거에 범죄가 있어서 이미 체포영장이 나왔다거나 또 이제 그거가 한 가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범죄 기록 말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펴드렸는데 그 추방 명령이 나와 있었던 경우죠. 네. 추방 명령이 이제 그것도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과거에 나도 모르게 추방 재판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인터뷰 가자마자 바로 추방 대상이시기 때문에 바로 잡혀가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약간 네, 배우자 초청을 네네. 우리가 할 때 좀 이렇게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 상태라든가.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그 1번이고요. 아까 범죄 네네. 레코드 배우자 초청할 때. 네. 자, 그것이 1번이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신분 유지를 했다는 서류를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유의사항 두 번째 아까 그 범죄 기록 챙기시라는 거하고 네. 그래가지고 학생의 경우에는 뭐 I-20나 성적표, 뭐 수료증, 수업료 낸 것들, 뭐 과제물 이런 것까지 싹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H1B로 계셨던 영주권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신분 유지를 하셨으니까 잘했다는 증거를 내려면 일단 월급 받은 기록 쭉 다 갖고 있어야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거는 뭐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다 공이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은 특히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 같은 경우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려면 옛날 I-94 카드를 잘 챙겨 놓으셨는지 보시고 옛날이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I-94 카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입국할 때 쓰셨던 여권은 카피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I-94 기록이 전산에 뭐 90년대까지 지금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려면은 과거에 썼던 여권 번호를 집어넣고 생년월일을 다 넣어야지 그걸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입국 기록에 대해서 먼저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범죄 기록은 했으니까 이 프로디 관련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되게 아직까지 되게 심각하게 케이스들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런 기록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신청 시에 일단 601 면제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네.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602 그 프로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운 좋게 어쩌다 몇 개 받은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은 뭐 담임 기간이 짧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주는 것이 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안 주는 거가 되면은 자 내가 이제 못 받는다 그러면은 프로디 학원에 등록되셨던 분들은 일단 나한테 있는 옵션은 면제 601 면제. 근데 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기간 때도 물론 자동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네. 뭐 잠깐 동안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뭐 등록 기간이 짧은 걸로 좀 뭐 봐준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지만 바이든 기간에도 이 프로디와 관련된 학교는 요행이 받은 사람 몇을 빼고는 대부분 다 거절이 되었죠. 영주권 네. 신청 시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의 한 90%는 그냥 면책을 통해서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다 취득하셨어요. 네. 바이든 시대도요. 그리고 뭐 어쩌다 운 좋게 나온 케이스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왜 나오는지는 모르고요. 또 아니면 소명을 열심히 해서 받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세는 601 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네. 그것이 대세입니다. 최근엔 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재정 보증이 또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이런 재정 보증, 연대 보증 이런 뭐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한번 조언의 말씀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오늘 약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데 이게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의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이민자가 재정적인 부담을 연방 정부에다 주는 거라 그걸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영주권 줬는데 결국은 요번에 그 75개국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민 들어와 가지고 복지 혜택 많이 받는 나라 순서대로 랭킹을 매긴 다음에 75개국 그 국민들은 지금 이민 비자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민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누군가 초청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연방 정부나 또는 주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 그 당연히 논리적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족을 초청할 때 재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재정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보통은 이제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 제가 시민권자인데 내가 배우자를 초청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재정 보증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좀 재정이 모자란다 그러면 또 연대 보증을 또 세워야겠죠. 조인트 스폰서를.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 상태 같은 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40반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단순하게 그럼 뭐 세금 보고서만 잘했으면 됐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되게 세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 보고서 상으로 액수도 맞아야 되지만 현재 그만큼 또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이 사람들이 잘 따져봐요 또. 그리고 내야 되는 서류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죠. 뭐 월급을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체크업을 하는 항목이 뭐냐면은 토탈 인컴이라는 항목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세 보고서에서. 나의 재정 내가 초청한다 그러면 배우자를 그 초청하는 사람의 재정 능력을 토탈 인컴의 액수로 보는데 그것이 수십만 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끔가다가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 전에 집을 팔아서 돈이 많이 남아서 올해에는 저의 토탈 인컴이 수십만 불이었어요. 그럼 원래 토탈 인컴이 그만큼 되면은 문제를 안 삼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월급은 또 얼마가 안 된 거예요. 그에. 그러면 고정 수입이 얼마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당신이 그 오랜 기간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40코로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로 10년이죠. 물론 이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거나 돌아가시거나 한국으로 가시면은 뭐 이제 뭐 소멸되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현재 고정적인 잡이 없는데 네가 소득이 이만큼이어봤자 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가 서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 초청을 하실 때 내가 시민권자인데 또는 이제 영주권자인데 초청을 하실 때 내가 재정 보증을 하려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단순하게 뭐 소득이 얼마다 이 정도 많이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고정적인 수입인지 또 내가 직장이 있는지 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추가 서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I-864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여러 가지인데 물론 이제 펜션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스폰서 하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 삼고 하여튼 굉장히 까다롭게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 보증 서류 준비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다시 또 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인터뷰 경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기하고 그 코로나가 그 코비드 19 그 케이스 그 시기가 그 팬데믹이 겹쳤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자신들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대유행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굳어진 게 그 영주권 신청을 결혼을 하게 될 경우는 인터뷰를 생략하고 거의 대부분 다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도 몇 개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몇 가지만 빼고는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다시 사실상 거의 전수 인터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 그 영주권을 보통 이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영주권을 주고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10년짜리 뭐 10년짜리라고 하지만 영구 영주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대신에 그것을 그 조건부 해제라고 그래서 10년짜리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를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것이 바이든의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없이 2년짜리를 쉽게들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바이든 때도 그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깐깐했는데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조건부 해제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네. 그 충고를 드립니다. 네. 조건부 해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서류를 대충 뭐 두 사람이 공동 서류로 된 거, 세금 보고한 거, 뭐 리스 계약서나 뭐 디드나 뭐 이렇게 묶어서 내면 되겠지. 네. 이제 그걸 조금 넘어서야 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요 새롭게 출범한 2기에서는요. 조건부 해제 2년짜리를 받으신 경우에 그것을 해제해서 10년짜리 그러니까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가 앞으로 굉장히 강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잘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트럼프 시대의 결혼 영주권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네. 준비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은가요? 그러니까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야 뭐 잡혀가지 않나요? 그게 제일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인터뷰 갔을 때 이민관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최근에도 많이 갔었죠. 작년 말에 가을에 가보면은 그 신원조회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체류 기간이 긴 경우에는 네. 굉장히 광범위하고 옛날 것까지 세세하게 많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질문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신원조회를 아주 철저하게 속속들이 봤다는 거죠. 미국 내 네, 오래 네. 체류하시다가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따신 경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에 내가 체류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그 전문가 특히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네. 이런 점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정말 준비를 하실 때 꼼꼼하게 잘 예, 준비를 맞습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끝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뷰 자체를 이제 진행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여전히 좋은 이민관한테 걸리면 이제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사실 더 많고 대부분인데 전반적인 경향이 옛날에는 서류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 케이스를 승인을 해줘야겠다 이런 인상을 제가 인터뷰를 가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뭐라도 찾아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좀 꼬투리를 잡아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느낍니다. 생각보다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거절도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당일 승인도 사실상 거의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 서류가 나오는 것도 많이 크고 제가 좀 친분 있는 이민관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기들이 추가 서류를 내지 않고 바로 승인을 해주면 위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서류 준비하실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네. 인터뷰 때도 미리 잘 대비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